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2022년도 제1차 산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특히 2022년은 사실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워낙 복잡한 환경, 또 그다음에 각종 금융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되는 변동성이 좀 높은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해외 리츠 유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리츠 산업 발전의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오늘 이런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포럼의 부회장이신 오늘 이제 한만희 회장님께서 좀 참석이 좀 늦으셔가지고 조금 지연되셔서 이제 부회장이신 그 김재정 부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정입니다. 지금 이제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랑 달리 좀 기업에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경우에도 상당한 많은 이제 규제와 정부 개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조금 더 리츠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에 저희도 이제 호응을 하고 또 건의사항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싱가포르가 현재 리츠의 상당한 선진국이고 리츠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싱가포르 제도를 저희가 벤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원 대표님께서 싱가포르 거래소 리츠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을 소개해 주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리츠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우리 이준원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대표님은 사실 작년에 우리 21년도 제3차 산업토론회에서 싱가포르 리츠 및 IR 활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글로벌 세일즈 그룹의 한국 세일즈 대표이신 이준원 대표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 싱가포르에서 발표해 주시는 우리 이준원 대표님 박수로서 환영을 해드려야 되겠죠. 하여간 환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한국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자료들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싱가포르 주식시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츠도 소개를 해드린 후에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 또는 싱가포르에서 해외 자산을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 전략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크레딧 레이트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중개무역 중심으로 가고 있죠. 사실 요즘 얘기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계속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글로벌 세일즈 비즈니스들을 싱가포르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국가 등급 AAA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두 번째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별 말고 도시별로 보게 되면 우측에 보시면 싱가포르는 미국에 있는 도시들을 제외한 6번째로 가장 좋은 그 웨스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좋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스트 매니지먼트 자금들이 결국은 싱가포르 리츠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에는 총 682개의 주식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거래소는 지금 2,000개 기업 이상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는 저희가 작지만 비율로 봤었을 때 외국 기업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계 기업이 가장 많고 나머지 나라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익스체인지들, 거래소들을 보게 되면 외국 기업 비중이 저희 싱가포르가 월등히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세일즈 직원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싱가포르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리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섹터는 사실은 한국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섹터, 테크놀로지 섹터, 헬스케어, 그다음에 마린타임 오피쇼 서비스 앤 에너지, 그다음에 커머더티, 마지막으로 리얼 에스테이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는 싱가포르에 헤드쿼터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 10개 도시에 세일즈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에 있고 홍콩, 도쿄, 그다음에 인도의 뭄바이와 구자르타 이렇게 있고 유럽에는 런던, 미국에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3개 도시에 저희 세일즈 오피스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세일즈 오피스가 없고요. 조만간 세일즈를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서울에도 오피스가 생겨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보셨던 표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잠깐 좀 살펴보면 맨 왼쪽에 한국 리츠, 그다음에 저희 싱가포르 리츠, 그다음에 우측에 홍콩, 일본, 호주, 미국 리츠입니다. 뭐 개수, 시총, 뭐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되면 미국 리츠가 월등히 크고요. 나머지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이제 아시아에서 크게 하고 있고, 홍콩은 사실은 개수는 적지만 워낙 그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개 리츠당 자산 가치는 약 3.2조 원으로 좀 큰 상태이고요. 나머지들은 대해서 2조 원 수준. 미국은 뭐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개 리츠당 평균 시총이 약 9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리츠는 개수도 많지 않고 시총도 4.3조 원인데 한 개 리츠 평균 시세총액이 4,300억 원. 사실은 뭐 JR 리츠라든지 롯데 리츠처럼 1조 원 이상이 것을 빼버리면 가장 작은 리츠들이 상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 배당률도 저희하고 홍콩 리츠가 좀 많은 편이고 다른 리츠는 좀 작고요. 사실은 좀 중요하게 보실 게 이제 차입 규모 제한입니다. 저희는 50%.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는 홍콩과 똑같이 45%였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5%를 늘려서 50%까지 차입 규모를 늘렸습니다. 물론 한국의 66.6%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5% 인상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리츠 회사들 특히 이제 호텔, 레지던스 이런 쪽에 리츠들의 그 캐시플로우가 좋지가 않아서 차입 규모를 좀 5%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변화된 상태이고요. 의무배당 비율은 뭐 다 알다시피 위탁 관리 같은 경우도 한국도 그렇고 다 90% 이상 의무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저희가 이제 75% 이상 임대 수익을 발생을 해야 상장 리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발 중인 리츠는 저희 쪽에 상장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 75% 이상 임대 수익이 나와야 저희 쪽에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토픽인데 결국 이제 저희 쪽 리츠들의 해외 자산 비중인데 지금 이 표에서는 이 표에서는 제가 80%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리츠 개수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 됐는데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은 자국 내 자산들이 다 90%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 나라의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들로만 그 거래소의 리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해외 자산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해외 리츠를 받지 않으면 리츠 시장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쪽에 나라가 작기 때문에 자산이 작다. 그리고 해외 리츠를 자산들을 받아야지만 리츠가 커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슷하게 홍콩도 저희와 같이 도시국가인데 여기는 일단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홍콩 자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작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리츠당 시총은 좀 큰 편입니다. 저희 리츠를 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 44개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 시총은 약 1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44개 평균 리츠들의 평균 배당률은 6.3%, 프라이스 투 북밸류는 약 1배, 0.94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44개 리츠의 평균 차익 비율은 여전히 37.2%, 40% 언더로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 리츠를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 이 낮은 차익 비율은 굉장히 불리하죠. 자산 레버리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차익 비율이 낮은 것들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측 차트를 보시면 44개 리츠 중에서 37개 리츠가 싱가포르 플러스 싱가포르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 자산만 갖고 있는 거는 5개 리츠밖에 없고요. 해외 자산만 싱가포르 자산을 제외하고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거 18개,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19개입니다. 토탈 그래서 37개 리츠가 싱가포르 플러스 해외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복합 리츠, 오피스 플러스 리테일 또는 오피스 플러스 인더스트리얼 리츠, 뭐 비즈니스 파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쪽, 쇼핑몰, 리테일 쪽, 오피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그러면 어떤 나라들의 리츠들을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한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4개 리츠가 있습니다. 뭐 홍콩 자산 보유하는 건 2개 리츠, 네, 말레이시아가 6개 리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싱가포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24개로 가장 많습니다. 뭐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래도 이제 아세안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의 리츠들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산만 보유한 리츠 5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트리 커머셜 트러스트, 오피스하고 쇼핑몰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리츠고요. 시총은 약 5.4조 원 정도, 네, 배당률은 5.4%입니다. 네, 프레이즈 센터 포인트 트러스트, 리테일, 쇼핑몰만 갖고 있고 싱가포르 전역에 한 12개 정도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시총은 약 3.5조 원. ESR 리츠, 인더스트리얼이고 싱가포르 전역에 약 40개, 50개 정도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스트 하스피탈리티 트러스트, 숙박업 쪽이고요. 요즘 어렵지만 싱가포르 내에 자산들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바나 인더스트리얼 리츠, 물류센터 쪽이고 얘는 좀 시총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싱가포르 자산만 갖고 있고요. 사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자산만 갖고 있던 리츠의 개수는 8개였습니다. 그 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자산만 갖고 있던 리츠들이 아무래도 싱가포르의 자산들을 계속 편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들을 편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자산들만 구속된 리츠의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 5개가 4개, 3개, 2개가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싱가포르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들만 가지고 있는 리츠로 좀 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 보면 아이리츠 글로벌 리츠라고 저 유럽 자산만 가지고 상장한 최초의 리츠입니다. 시총은 약 6.6천억 원이고
배당률은 6.9%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로멜 유로피언 리츠도 1조 8천 원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고 유럽의 오피스하고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저희가 2개 리츠, 이제 중국 자산만 갖고 있는 리츠가 2개가 있는데 이시월드 리츠는 물류센터 쪽이고 사소 리츠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2개를 갖고 있고 호주에도 프레이저스가 복합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상장한 다이와 하우스 로지스틱스 트러스트 일본 내에 물류센터 4개를 가지고 지난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약 4.8천억 원의 시총을 갖고 있고 배당률은 6.3%입니다. 미국에는 뭐 저희가 오피스 리츠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맨유 라이프 US 리츠입니다. 시총은 약 1.4조 원이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또 상장한 디지털 코어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입니다. 그래서 시총 약 1.5조 원이고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리츠들이 해외 자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들의 개수 기준으로는 80%인데 실제적으로 자산 가치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 자산들의 가치는 53.9%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해외에 있는 자산들의 총합은 약 4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자산이 11%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호주, 중국, 영국을 제외한 유럽, 그다음에 일본, 홍콩, 영국,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1년에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보유한 그 리츠들의 자산 가치를 평가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을 감정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레포트에 돼 있는 기준으로 된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구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리츠의 섹터에서는 저희가 44개 중에서 10개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자산이 62%도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제외한 유럽, 호주, 중국, 홍콩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합 리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피스 단독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큰 자산들은 오피스하고 밑에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 파크라고 해서 오피스하고 물류센터가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의 자산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도 보시게 되면 싱가포르 자산의 비중이 한 50% 정도입니다.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에도 뭐 물류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테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67% 정도가 싱가포르에 소유한 쇼핑몰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들이 워낙 저희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프레이저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싱가포르 내에 자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베이스의 리츠고 싱가포르의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보다도 싱가포르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 섹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싱가포르 자산이 오히려 미국보다 낮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35%밖에 안 되고 오히려 미국이 40%, 나머지 국가들이 갖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뒤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싱가포르 오피스 섹터의 리츠는 6개인데 그 중에서 3개가 US 리츠 자산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자산만 갖고 있는 리츠는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 자산 온리 또는 싱가포르와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같이 갖고 있는 리츠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자산 비중이 현격히 다른 섹터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업 쪽 보시게 되면 싱가포르가 40%, 여전히 50% 미만이고 특이한 점은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호텔업의 특징이죠.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체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들, 아시아국 쪽에 호텔 섹터들이 호텔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에
자산 비중도 작을 뿐더러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자산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 섹터하고 데이터 센터 섹터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헬스케어 섹터는 사실은 2개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도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보시게 되면 대부분 싱가포르, 그다음에 리츠 섹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리츠가 하나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헬스케어 자산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코어 리츠가 US 온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31%고 나머지들은 캐펠 데이터 센터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와 데이터 센터 리츠 데이터 센터 섹터는 뭐 참고용이지 큰 의미를 국가별 비중은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저희 쪽 자산들을 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자산, 싱가포르에서 저희 SGX에서 해외 자산들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싱가포르의 상장 리츠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통화와 듀얼 통화, 2가지 이상의 통화로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투자자 풀, 앞서 보셨지만 웰스 매니지먼트 쪽이 저희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관 투자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연기금이나 보험들 같은 자금들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금리 이상의 배당을 그러니까 저 수익률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자금들이 저희 싱가포르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투자자 풀을 가지고 저희가 해외 자산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도 리츠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산 매입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매입할 때는 당연히 증자라는 부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증자를 할 때도 이 방대한 풀들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고 저희 SGX의 세일즈 및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자산들 유치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츠 구조는 심플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이 있고 자산보관기관 트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AMC 리츠 매니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츠가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관리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리츠는 배당을 줘야 되고 자산보관기관은 주주를 대신해서 행동을 취하면서 트러스트 피를 가져가고 AMC는 당연히 리츠 운영 관리를 하면서 매니지먼트 피를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투자자들 이외에 은행들은 론을 빌려주고 이자를 가져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플한데 문제는 해외 자산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상장한 다이아 하우스 로지스틱스 트러스트의 상장 당시의 구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이아 하우스 로지스틱스 트러스트가 저희 SJ 상장이 돼 있고 쉐어홀더가 있고 여기 AMC가 있고 트러스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본 자산들인데 일본 자산들을 엮기 위해서 심플하게 저희가 SPC를 설립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SPC를 설립을 하고 이 리츠는 이 SPC를 100% 소유한 다음에 이 SPC가 이 일본 내에 있는 자산들을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싱가포르 혹시 제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제가 마우스를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 그 싱가포르 위쪽으로 SPC까지만 돼 있고 일본 쪽에서는 일본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자산들도 뭐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고 SPC만 저희 싱가포르에서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가 이제 심플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자산과 해외 자산을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해외 자산은
이렇게 SPC로 되어 있고 싱가포르 자산은 바로 이 리츠가 소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 여기가 나와 있어서 이 자산을 그냥 바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리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거래소니까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로 상장이 되지만 이외에도 6개 통화로도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중국 위안화,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화 이렇게 싱가포르 달러 포함해서 7개 통화로 상장이 가능하고 또 한 개 리츠가 상장을 할 때 2가지 이상의 통화를 복합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US Hospitality Trust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산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US 달러로 상장을 했습니다. 엘리트 커머셜 리츠 같은 경우는 영국의 자산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로 상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 리츠들도 US의 미국의 자산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뭐가 좋냐면 리츠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통화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산이 미국에 있고 수익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싱가포르 달러로만 상장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저 수익이 US 달러로 들어오는데 주주들한테는 싱가포르 달러로 줘야 되거든요. 또는 이렇게 영국에 파운드로 수익이 나오는데 싱가포르 주주한테 싱달러로 저 배당금을 주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통화 해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당연히 안 들어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로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자 리츠 입장에서는 통화 해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운영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US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싱달러로 투자할 필요 없이 직접 US 달러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투자자와 AMC가 서로 윈윈하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멜 유러피언 리츠, 영국을 제한 유럽에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듀얼 커런시로 싱가포르 달러로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리츠 글로벌도 영국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 100% 자산을 갖고 있고 똑같이 유로화와 싱가포르 달러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제가 유로화를 들고 있지 않은 싱가포르 로컬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유로화를 제가 투자를 하면 제가 싱가포르 달러로 유로로 환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환 리스크가 저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싫다. 상장을 할 때 나는 싱달러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장할 때 주식 수를 쪼개서 일부를 유로, 일부를 싱달러로 상장을 합니다. 당연히 AMC 같은 경우는 싱달러 투자자를 위해서 환해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환해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환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통화로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국가,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대한 투자자 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슬라이드는 저희가 리츠 상장을 홍보할 때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은 뭐 한국에 이런 투자자가 없겠습니까? 뭐 한국에도 다 있죠. 다 있는데 문제는 그 자금들의 투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싱가포르에 있는 이 투자자 자금들이 들어온 이유는 사실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한국처럼 뭐 헬스케어 섹터라 그러니까 그 바이오 테크 섹터라든지 이런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려고 한국 내에 자금이 들어갔겠죠.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국민연금은 절대 싱가포르 주식에 투자하려고 저희에다 오피스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예. 저희 쪽에다가는 당연히 대체 투자 목적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 풀은 사실은 다 어느 나라에 있지만 특히 싱가포르에는 저희 리츠와 같은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4개 리츠들이 이제 역순으로 최근에 상장한 4개 리츠입니다. 여기 리츠에 코너스톤 투자자로 들어와 있는 리스트업의 기관 목록입니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라는 거는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모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리츠 쪽은 모르겠지만 일반 주식 같은 거는 80%를 기관 투자자에 배당을 하고 20%를 일반 투자자의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는 이렇게 IPO 당시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배정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미리 코너스톤 인베스터, 사실은 한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80%, 70%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코너스톤 투자로 60% 이상 채워지게 되면 상장 주관사와 리츠 기업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 공모 절차를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저희 싱가포르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고, 특히 디지털코어 리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들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DBS 비커스 시큐리티스 싱가포르 돼 있고 on behalf of certain corporate client.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 이름은 DBS지만 그 뒤에 기관 투자자들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름들은 자기가 직접 들어오지만 작은 기관들은 이런 브로커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UBS 그리고 on behalf of wealth management client. 사실 UBS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뒤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나 또는 이렇게 소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리츠 공모에 참여를 할 때 한국은 일반 공모 참여로 들어오게 되면 이 경쟁률로서 제가 뭐 100대 1, 10대 1 해서 원하는 투자 금액을 에 대한 주식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경쟁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싱가포르는 이런 기관 투자자 뒤쪽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청약을 해서 100% 주식을 할당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장 후에 증자를 통한 리츠 성장을 위한 사이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레이징 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차트는 증자 플러스 신규 상장한 리츠들을 토탈 포함한 총 시총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0년 동안 평균 13% 정도의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상장하는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밑에 표에 보시면 이거는 신규 상장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기존 상장한 리츠들이 증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총을 불렸느냐. 사실 리츠가 시총을 불렸다는 얘기는 자산을 매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M&A도 아니고 그런 건데, 보시게 되면 저희도 요게 이제 싱가포르 밀리언인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조 원 정도 2011년도에는 증자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이 한 2조 원 정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1조 원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2조 원, 3조 원, 4조 원, 6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 증자 부분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4조 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자는 신규 기존 상장된 리츠들이 신규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자한 자금의 63%, 작년이라면 이제 2021년입니다. 약 4.5조 원 정도의 자금이 증자로 모였는데 그 중에서 64%가 해외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고 단 36%만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을 편입하기 위해서 인수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인수한 자금 64% 중에서 미국 자산의 인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서로 자산들을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또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게 되면 맨존 라이프 US 리츠가 2016년도에 저희 쪽에 상장을 했었을 때는
US 달러로 777, 그러니까 약 한 8천억 원 좀 넘겠죠. 8천억 원 넘게 3개의 자산을 가지고 저희 쪽에 상장을 했습니다. 계속 증자해서 5개의 자산을 더 편입을 했고, 그래서 총 편입된 자산이 8개고 시총은 약 2조 원 정도. 요건 2019년 기준이고, 지금 앞서서 보셨겠지만 1월 말 기준으로는 자산이 좀 빠졌습니다. 예, 빠져서 지금은 약 1.4조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매뉴라이프는 처음에 약 8천억 원 정도 8천억 원 정도로 상장을 했다가 거의 2배, 자산 개수로는 5개를 더 편입을 했고, 이렇게 충분히 자산만 새로 내가 편입할 자산만 확실하다 그러면 그 자산을 물론 은행에서도 론을 빌렸겠지만 이 세컨더리 펀드레이징 증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싱가포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매뉴라이프가 저 입장에서는 좀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이미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가 상장을 할 때는 이미 3조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미국 마켓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매뉴라이프가 이제 새로운 자산들을 가지고 두 번째 리츠를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 당시 그 세계 자산 개수가 약 8천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매뉴라이프는 이 세계 자산을 미국에 상장된 리츠에 편입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편입시키지 않고 저희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미국 리츠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8천억 원의 수준의 자산으로 상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세컨더리 펀드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이 리츠를 확장시키기,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싱가포르가 최적이다라고 확인을 해서 들어왔고 실제로 그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매뉴라이프도 처음에 SGX 들어올 때 저희가 세일즈 엄청 한 리츠고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매뉴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성공적으로 SGX에 상장된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제책은 사실은 리츠 개념에서는 한국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90% 이상을 주택에 배당하면 법인세 면제가 될 텐데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되면 당연히 저희 쪽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기관들은 배당세가 0%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비거주하고 있는 개인도 배당세는 0%입니다. 싱가포르의 비거주 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인데 저희가 특별 세법으로 절반으로 감축을 해서 지금 10%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인들이 싱가포르 리츠에 투자할 때 일단 배당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0% 내지 않고 한국에 들이죠. 단 한국 로컬 규정으로 해외 주식 개념의 투자기 때문에 22%의 배당세, 사실 20% 배당세에 주민세 10% 플러스가 돼서 22%죠. 이 배당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 배당세를 내더라도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똑같이 한국 세법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해외 비거주, 그러니까 싱가포르 비거주 해외 투자자한테도 페이버를 주지만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거주 개인들은 배당세가 0%고 주식 양도세도 저희는 0%입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 0%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산들이나 기관들이 자금들을 해외에 있는 거를 싱가포르 갖고 오서 여기서 투자를 일으키죠. 그래서 5%, 6%, 7%의 배당률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순수하게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당을 다시 그리치 재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복리 개념으로 따졌을 때 약 8년 정도가 되면 주가가 변동하지 않아도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도 8년 정도가 되면 복리 개념으로 따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중위험, 중수익 자산들이 저희 리츠에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자산을 편입했었을 때에도 증자에 참여하는 이유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또 매뉴라이프 리츠인데 사실은 한국 투자자도 그렇고 뭐 어떤 투자들도 미국 리츠를 투자하게 되면 원천 징수 30% 위스홀딩 텍스 30%를 떼고 들어오는데 저희 매뉴라이프의 싱가포르 리츠를 투자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산이지만 원천 징수 위스홀딩 텍스 30%를 떼고 있지 않고 들어오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GX하고 유관 기관들이 어떻게 세일즈를 하느냐. 사실은 저희 SGX에서는 리츠 IPO 전문 세일즈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명이 있고요. 지금 1명은 이번 주에 지금 미국 출장을 가 있습니다. 미국 리츠에 저희 싱가포르의 상장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러 지금 미팅을 하러 가고 있고, 1명은 지금 런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일즈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일즈팀이 해외에서 로드쇼, 웨비나, 요즘은 뭐 옛날에 세미나를 했지만 요즘 웨비나를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될 때까지 저희 IPO 세일즈팀이 풀 서비스를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리츠들이 저희 쪽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AMC를 저희 쪽에 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PC 설립을 해서 해외전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거, 또는 한국의 싱가포르 내에 있는 상장 주관사나 프로페셔널들, 어디터라든지 로펌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저희 IPO 세일즈 팀이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페셔널들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KPMG 정말 웹사이트에 가보면 리츠 관련된 사이트가 따로 있고, EY도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발간, 리츠에 대해서 발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MAS라고 저희 싱가포르 통화청이라고 이제 하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융 쪽 관련된 금융당국입니다. 여기도 서포트 포 리츠라고 해서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는 리츠가 퍼블릭 리츠만 허용이 됩니다. 프라이빗 리츠는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정부 또는 유관기관 프로페셔널들이 저희 리츠들 다 협업해서 세비나 웨비나 이런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고, DBS는 저희 싱가포르 최대 은행입니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싱가포르인데, 여기 트레저가 웰스 매니지먼트 쪽인데, 여기에도 리츠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사이트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리타스, 한국으로 얘기하면 리츠 협회죠. 리츠 어소시에이션 오브 싱가포르. 그래서 리타스 협회도 저희랑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리츠 위크라고 해서 리츠 전문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그 온라인 회사죠. 그런 이제 저 뉴스라든지 자료들 제공해 드는 이런 쪽에서도 리츠에 대한 자료들. 그래서 저희 SGX 세일즈 팀과 이런 정부기관, 저 어디터들, 그다음에 은행들, 이런 협회들, 민간회사들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해외 자산들이 저희 싱가포르에 많이 상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자료들인데, 저희들 쭉 이제 자료들 뭐 배당, 여기 레버리지, 기어링 레이트 이런 시총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게들이 각 개별 리츠들이 자산들이 어느 나라에 분포돼 있나를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섹터별로 어느 자산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긴 시간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조금 보충적으로 또 우리 이 대표님께 듣고 싶으신 그 말씀 있으시면은 그냥 그 본인들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저 포럼 부회장 맡고 있는 김재정입니다. 네, 예,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싱가포르 리츠에 상장된 네, 리츠에 한국 부동산이 4건이 들어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 아니라면은 네, 어떤 부동산이 들어갔는지 좀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임대주택 리츠가 꽤 많은데 네, 싱가포르는 국가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아마 그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인지 네, 몰라도 네, 임대주택 리츠가 일단 안 보이는데 네, 없는 건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네,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비밀 아니고요. 그 저희 쪽에 저 여기 자산을 보게 되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노스 아시아 커머셜 트러스트가 지금 개수로는 안 나와 있는데 자산 가치 비율 3%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메이플 트리 노스 아시아 커머셜 트러스트는 동북아시아의 물류센터만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콩, 중국, 한국, 일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메이플트리 노스 아시아 커머셜 리츠가 한국의 물류센터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산은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코트 레지던트 트러스트, 숙박업입니다. 얘가 에스코트 브랜드의 한국의 인사동인가 어딘가에 그 레지던스가 있을 겁니다. 호텔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한국에 갖고 있는 리츠고요. 그래서 레지던스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메이플트리 로지스틱 트러스트도 한국에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같은 메이플트리 같은 스폰서긴 한데 메이플트리 노스아시아는 동북아만 투자하고 있는 커머셜이고 얘는 그냥 그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워낙 요즘 물류센터가 많고 활발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트리 AMC, SM 매니지먼트가 서울에 오피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는 오피스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물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에 넘길 거고 마지막으로 캐펠 리츠, 얘는 이제 오피스 리츠입니다. 얘는 원래는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만 갖고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 오피스가 너무 없으니까 해외로 확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3, 4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만 갖고 있는 8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즘에 빠졌죠. 그래서 한국에는 오피스 딱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서울역 앞에 있는 T타워. T타워가 캐펠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리츠가 한국 자산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싱가포르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땅이 다 나라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추정치로 이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해서 추정치로 80% 이상이 나라 거고 약 20% 언더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주택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예 임대주택 아니면 일반 주택.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임대주택이면은 그 주택공사 LH가 하고 있는 그 주택하고 일반 주택, 일반 프라이빗 아파트들인데 임대주택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LH 같은 저희 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저희 나라의 90%입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여기는 니츠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임대주택으로 가고 나라가 운영을 하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다 그 임대자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이거를 리츠로 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는 임대 리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사실 리츠의 성격보다는 나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민의 90% 이상은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정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살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청약권이 그냥 자동 부여가 됩니다. 한국에 청약하듯이. 그런데 한국 청약을 뭐 청년주택이니 뭐 보금자리니 개인 사유지가 있고 여러 카테고리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냥 심플합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결혼하게 되면 평생 한 번 부부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들이 뭐라고 해서 35살이 넘어서 싱글들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은 나라가 하지 리츠로 넘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예 임대주택이 없느냐? 사실은 아예 임대주택 개념은 없고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기숙사를 갖고 있는 자산의 리츠는 있습니다. 기숙사를 임대주택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리츠라든지 제가 이름을 좀 잠깐 까먹었는데 미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들 2개가 그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가 사실 임대주택 개념이죠. 타겟이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퓨어 임대주택 리츠는 저희가 없고 그렇게 학생들을 위한 해외 자산으로만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발표하신 바대로 그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네, 리츠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 이제 문제가 그 실사 문제입니다. 네, 뭐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국토부가 인가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웬만하면은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내주는데 옛날 네, 해외 부동산이 뭐 한두 개 있을 때는 뭐 가서 확인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서 네, 확인이 쉽지 않고 또 막상 간다고 그래도 뭐 실물은 확인하겠지만 네, 소유권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 리츠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런 실사 문제, 네. 어, 이제 그런 권리가 있는지 실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여기 오늘 참석하실 뭐 국토부라든지 한국거래소 분이 없기를 바라며, 문제는 뭐냐면 뭐 사실은 저희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IPO 세일즈 팀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시사를 간들, 저희 싱가포르 통화청 MAS에서 시사를 간들, 솔직히 뭐 그다음에 계약서류를 본들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사 부분은 해야죠. 그래서 실사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합니다. 상장 주관사와 회계 펌, 로펌이 같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주관사, 회계 펌, 로펌이 계약서도 쳐다보고 실제로 가서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검토를 다 하면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 심사 서류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 검증한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저희가 뭐 직접 가서 눈으로 본다고 압니까? 뭐 계약서 본다고.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검증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검증 절차는 전문가가 하는 거지, 관련 관계 당국이라든지 거래소가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다고 그거를 흘겨보지는 않죠. 그래서 가끔 저희도 실사를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실사가 필수는 아니고 옵션이고, 그런 옵션 발동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실사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맡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사 부분보다도 결국은 저희는 스폰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상장 리츠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정부기관들의 스폰서들로 저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캡탈랜드, 뭐 마센다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고, 메이플트리도 간접적으로 정부 지분이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스폰서들이 20% 30%의 주식을 갖고 리츠에 상장하기 때문에 그런 스폰서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사기치거나 이상한 물건을 갖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스폰서가 좋은지를 거래소 입장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일즈 하다 보면. 그래서 상장할 때 스폰서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뭐 특히 다이와 뭐 이런 메이플트리 뭐 이런 분들, 맨유라이프 이러고 왔을 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없는 물건을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서 뭐 가짜로 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실사 부분에서 저희는 큰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문 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주 좋은 시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그 정말 싱가포르 리츠가 항상 저희가 뭐 어떤 그 논의를 할 때 항상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더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소속이랑 어디 말씀해 주시고 좀 말씀 주시면 아, 네. 좋겠습니다. 네. 저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의 김시목 에디터라고 최근에 합류한 에디터인데요. 그 아까 전 대표님께서 다이와 하우스 로지스틱스 관련해서 케이스 스터디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SPC 1, 2, 싱가포르 SPC 1, 2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밑에 네. 이제 보면은 네.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더 안 하신 건지. 사실 이 부분은 네, 말씀드린 것 복잡하고 네, 여기도 이제 사실 리츠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본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일본 로컬법을. 아, 그래서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차트의 중요한 거는 네. 싱가포르는 여기까지만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음, 여기는 제가 일본 법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네, 네,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네, 네,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네, 네. 음, 제가 그래서 저도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오픈한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1번 거에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관여하고 이 밑은 네, 1번 네. 거고 요거는 아까 요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랜드리스트 글로벌 리츠라고 해서 싱가포르 자산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는 유럽 쪽에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싱가포르가 관여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가 여기 유럽 이탈리아로가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PC는 저희까지만 관여. 여기 이제 이탈리아법을 따라야죠. 예. 그런데 사실은 얘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것저것 다 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좀 저도 이게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 자산을 관리하고 뭐 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로컬 AMC가 있는 겁니다. 로컬 AMC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복잡하게 그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퍼스트처럼 트러스티가 있어야 되고 프로퍼티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잘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로컬에 맞게 관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펴놓은 거고 얘는 좀 그냥 단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SPC가 돼 있고 여기도 저 리츠가 있고 여기에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고 요 밑에 자산이 있고 그래서 요 그다음에 여기 저 프로퍼티 매니저 자산 관리자가 있고 그래서 요 구조는 이제 이탈리아 법에 따라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저 리츠고 실제 자산은 요겁니다. 스카이 컴플렉스라는 자산이 요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네, 어쨌든 싱가포르에서 보게 되면 싱가포르 AMC만 그러니까 저 SPC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싱가포르 자산은 리츠가 당연히 그냥 바로 들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쉽게 해서 원쿠션 먹인 거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이제 실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사라는 게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페이퍼워크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 구조가 제대로 맞는지. 그렇죠. 예. 네. 이거를 SGX가 직접 가서 또는 저희 금융당국이 직접 가서 또는 직접 서류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판단은 로펌이 하는 거고 회계펌이 해서 상장 주관사가 서류를 갖고 저희한테 오죠.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저는 검수 정도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네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거의 이제 35분 정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이제 좀 코로나나 이런 게 이제 완화되면 싱가포르 쪽에 한번 우리 저 견학단,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시찰단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 포럼에서도 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한국 내에서 뭐 한국 리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츠 투자에 굉장히 좀 열풍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리츠 섹터였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훅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싱가포르에 탐방을 오셨어요. 예, 탐방을 오셔서 리츠들을 이렇게 보고 가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탐방 목적이 실제 자산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실사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IR 자료를 보게 되면 뭐 테넌트가 98%가 돼 있고 뭐 배당이 얼마고 뭐 하는데 좀 보고 싶은 거죠. 실제적으로 니네 물건이 어떻고 쇼핑몰을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그다음에 뭐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면 니네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그 뭐 글로벌 네임이 왔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있는지도 보고 싶고, 뭐 데이터 센터나 물류 센터가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개선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싱가포르는 장점이 좋은 게 뭐냐면 오셔서 자산들을 한 번에 하루에 몇 군데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싱가포르 투자자가 한국 리츠를 투자해서 탐방을 간다 그러면 뭐 오피스 빌딩이야 서울에서 돌아다니겠지만 물류센터를 보려면 지방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돼서 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물류센터든 호텔이든 쇼핑몰이든 오피스는 다 그냥 서울시 안에 있다 보니까 이동 반경이 짧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자산운용사, 생보사, 연기금들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물건 실제로 보시고 거기 리츠 IR 담당자를 소개하고 듣고 이런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진행을 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이 됐는데 4월 1일 이후로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자가격리 다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의 증권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 쪽에서도 뭐 됐다 그러면 사실 투자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서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뭐 리타스라고 협회도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출장 탐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미팅 어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럼 회원사분들이나 관계자분들 다 같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듣고 가시면 훨씬 이해도 좋을 것 같고,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네. 예, 네. 포랑코의 김성재 실장이라고 합니다.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운용사 입장에서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 요즘에 이제 상장 리츠가 늘어나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네. 이 운용사 입장에서 사실 이 상장 리츠를 하나만 가져가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2개, 3개, 4개 상장 리츠를 늘려가고 있고요. 늘려갈 때 네. 어떤 이 성장 전략들을 어떤 방향에서 가져가야 될지, 특히 한국 상장 리츠가 이제 거의 20개 가까이 되고 규모로는 한 8조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 네. 각각의 리츠들이 어떤 차별화된 전략들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고
네. 정부 입장에서도 상장 리츠를 이제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운용사 입장에서 그런 상장 리츠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규모를 키워나가고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시사점 또는 조언해주고 싶으신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한국 리츠가 2019년,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좀 커가는 거를 좀 봐왔는데,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리츠의 장점은 일단 섹터 분야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워낙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부회장님께도 말씀하신 저희 싱가포르는 그렇게 다양한 섹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것도 올라왔고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레지던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섹터는 다양한데 느낌의 상장 리츠들의 결국 이제 왜 상장을 하느냐는 거죠. 예, 그런 리츠들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AMC든 아니면 그런 상장을 하고 있는 이지스든 이런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거고 투자자들은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자산의 가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사실은 현금 유동성 부분에 때문에 내놓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롯데 리츠도 1조 원 이상이지만 결국은 다 롯데 쇼핑이 갖고 있는 뭐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 마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리츠가 성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매뉴라이프처럼 3개 자산을 갖고 있다가 8개로 늘려서 시총도 늘리고 단순히 시총만 늘린 게 아니고 당연히 시총이 늘어날 때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구조여야지 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장 전략을 그 AMC가 이제 새 신규 자산을 취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은 롯데 쇼핑이라든지 SK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약간 현금 유동성을 위한 방편이라고 보면 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롯데 쇼핑이 더 확장이 되려면 더 일드가 좋은 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줄을 편입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 이마트 자산이 들어갈 리가 없고 뭐 쿠팡에 인더스트리얼이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롯데 그룹 내에 자산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롯데 그룹도 좋은 물건 내주겠습니까? 그럼 또 캐시플로우가 필요한 물건이 되죠. 결국은 제 느낌은 뭐 그런 리츠들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또 보게 되면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중요한 중심을 본다는 것보다는 한국은 리츠 또한 그냥 프라이스 리턴 가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워낙 그거는 한국 부동산 투자자나 부동산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나 상가 투자할 때 임대 수익으로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리츠들의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츠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액 투자로 내가 소액 투자로 어떤 건물주가 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리츠 또한 그냥 프라이스 리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장된 리츠들의 어떤 스폰서라든지 뭐 자산들의 성격, 그 다음에 그거를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자의 성격이 두 개 다 좀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느낌상으로는 저희 싱가포르 리츠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자산을 꾸준히 매입해서 성장하는 리츠는 뭐 신한알파 리츠 정도라고 보시면 저는 왜냐면 거기는 뭐 신한그룹 빌딩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AMC가 자산들을 해서 좀 이제 더디지만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렇게 좀 새로운 자산들을 늘려가면서 배당 수익도 좋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되면 기존 자산도 좋은 가격에 팔고 새로운 자산도 이런 선순환이 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배당을 가지고 믿고 가는 리츠들이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JR 리츠가
상장을 했었을 때 그렇게 미달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싱글 자산이긴 하지만 제가 기억에 맞는다 보면은 98% 이상이 그 정부와 국제기구고 뭐 10년 이상 웨일이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돼 있고 게다가 환에 대한 해지가 제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장 당시에 8% 이상의 배당률을 일단 오퍼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모가 미달이 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미달난 것도 보면 사실은 개인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 배당을 하고보다는 부동산은 그냥 내가 물론 이제 연기금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리츠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재간접으로 리츠들을 그 개인들한테 상장 리츠 말고 재간접으로 팔 때도 보면 대부분 가격이 얼마 오를 거다라고 이제 프라이스 리턴으로 고객들한테 어프로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 리츠들의 어떤 그런 일반 성격들이 좀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한알파 리츠처럼 정말 리츠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자산들도 이렇게 캐시가 없어서 내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캐시아웃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좋은 물건들. 그다음에 투자자 교육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는 사실은 이 장기 투자로 투자하는 투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연기금도 기관 투자든 개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의 그 배당률이 나오게 되면 그냥 묻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배당 받으면 재투자하고 물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걸 이제 연금처럼 쓰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리츠의 성격과 투자자 교육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면 한국 리츠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그 최근에 저희 현안이 그 월 배당이거든요. 매월 배당하는 거. 일반적으로 연배당을 하고 사실 뭐 결산을 뭐 자주 하면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SK 리츠라든지 그런 데가 분기별 배당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산을 이제 분기별로 하는 거죠. 근데 네. 결산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연금 소득자는 아무래도 매월 배당 받는 걸 선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 배당이나 아니면 중간 배당 한 2번까지는 가능한데 월 배당이 상법상 금지가 돼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 뭐 규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작을 것 같은데 이 리츠의 경우에 월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가장 짧은 주기가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반기 배당, 연배당은 저희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도 조사를 이제 보게 되면 한 분기 배당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반기 배당, 연배당은 없고 월 배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제가 월 배당이 없는 게 규제 때문인지, 그러니까 제도 때문인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국처럼 연배당은 저희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월배당이 베스트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그럼 거의 뭐 매달 결산을 해 서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도 다 비용이 결국은 투자자한테 또 뭐 전가가 된다라고 보시게 돼서 뭐 월배당 좋지만 분기배당 정도로 스탠다드로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기 오늘 하여간 우리 그 대표님 많이 고생해 주시고 저희 포럼에 한만희 회장님께서 조금 늦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듣고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마이크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네 잘 예. 들립니다. 네네. 예. 처음부터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중간부터 제가 좀 들었는데 참 좋은 내용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발표해 주신 이준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교통회공업 업계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싱가포르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의 협조 관계도 더 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이준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A부터 Z까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싱가포르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싱가포르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2년도 제1차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한국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싱가포르 리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산업 포럼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